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14고급 언어 기능의 네 번째 주제,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수십 개의 데이터 클래스를 제이슨으로 직렬화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되죠. 세이브 데이터, 네트워크 패킷, 설정값처럼 반복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컴파일 타임 코드 생성기, 그것이 바로 소스 제너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리플렉션을 대체해야 하는 이유부터 로즐린 파이프라인에서 코드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AOT 환경과 유니티에서 빛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제너레이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부터 시작해볼까요? 건물을 짓는 현장을 떠올려보세요.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옆자리의 설계 도우미가 그 도면을 실시간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비상계단 도면이 필요하겠군. 도우미가 알아서 비상계단 도면을 그려서 최종 설계 뭉치에 끼워 넣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는 건축가와 도우미의 도면이 합쳐져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도우미는 기존 도면을 절대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 도면을 추가만 합니다. 둘째, 도우미의 작업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즉 컴파일 타임에 모두 끝납니다. 실제 건물이 운영되는 런타임에는 아무 비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스 제너레이터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로즐린 컴파일 파이프라인에서 소스 제너레이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 파란 흐름을 따라가 보면 소스 코드가 먼저 구문 트리, 즉 신텍스 트리로 파싱되고 그 다음 의미 분석, 즉 시멘틱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소스 제너레이터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주황색 화살표가 바로 생성기로 들어가는 입력이죠. 가운데 주황색 박스 안을 보시면 생성기는 구문 트리를 검사하고 의미 모델에 질의한 뒤 새로운 C# 소스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추가만 가능하고 수정 불가라고 써있죠. 생성된 코드는 .g.cs 파일로 오른쪽 초록 박스에 나타나고 원본 코드와 합쳐져서 최종 컴파일을 거쳐 IL 어셈블리가 됩니다. 즉,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와 생성기가 만든 코드는 동등하게 취급되어 하나의 결과물로 합쳐지는 거죠. 여기서 파셜이라는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셜은 부분 클래스 또는 부분 메서드 키워드인데요. 하나의 클래스나 메서드 선언을 여러 파일에 나누어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스 제너레이터는 기존 코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파셜 클래스로 선언하고 생성기가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패턴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ublic partial class player라고 선언하면 개발자가 쓴 파일과 생성기가 만든 파일이 합쳐져서 하나의 플레이어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 키워드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테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소스 제너레이터가 왜 필요한지 기존 리플렉션 방식과 비교해서 실제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렉션으로 범용 직렬화를 구현한 비포 코드를 보고 그 다음 소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는 애프터 코드를 나란히 비교해 볼 거예요. 이 코드가 리플렉션 방식의 직렬화입니다. 10번째 줄 주석처럼 리플렉션으로 직렬화를 하면 런타임 비용이 발생하죠. 13번째 줄에 시리얼라이즈 메서드를 보세요. 어떤 객체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서 문자열로 바꿔주는 범용 함수입니다. 클래스가 플레이어든 에너미든 상관없이 하나의 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리플렉션의 매력이에요. 문제는 그 편리함의 대가입니다. 실제 프로퍼티를 어떻게 꺼내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수 본문 중 프로퍼티를 실제로 꺼내는 부분입니다. 19번째 줄에서 프로퍼티 인덱스마다 for 루프를 돌면서 20번째 줄에 getValue로 각 프로퍼티 값을 하나씩 읽어옵니다. 21번째 줄에서는 그 값을 프로퍼티 이름과 함께 문자열로 포매팅하고요. 편리해 보이지만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매번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탐색하는 런타임 비용, 값 타입을 오브젝트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팍싱, 그리고 IL2CPP 같은 AOT 환경에서는 아예 동작하지 않는 제약이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이제 IL 레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본 리플렉션 직렬화 코드가 컴파일된 IL입니다.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로컬즈 이닛 블럭이 보이죠. 이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변수 슬롯이 무려 8개예요. 9번째 줄을 보면 슬롯 4번째에 오브젝트 타입이 있죠. 주석에 써있듯이 getValue가 반환하는 값을 담기 위한 변수입니다. 인트나 플로트 같은 값 타입을 오브젝트로 담아야 하므로 매번 박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11번째 줄에는 불 슬롯도 따로 있죠. 이 정도로 지역 변수가 많다는 건 내부 동작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명령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명령어 부분입니다. 16번째와 17번째 줄을 보세요. getType과 getProperties가 모두 콜버트,
즉 가상 디스패치로 호출됩니다. 이건 런타임의 실제 메서드가 결정되고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탐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번째 줄의 getValue 호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가상 디스패치에 박싱까지 더해지죠. 이 한 줄 안에 세 가지 비용이 전부 들어있는 셈이에요.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의 코드를 매 프레임 돌리면 프로퍼티, 인포, 배열 할당에 박싱 할당까지 쌓여서 GC 스파이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게 소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는 애프터 코드입니다. 단 8줄짜리 아주 단순한 코드죠. 첫 번째 줄, 주석에 쓰여있듯 이건 생성기가 컴파일 타임에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동등한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시리얼라이즈 메서드가 플레이어 타입을 직접 받고 있죠. 오브젝트가 아니라 플레이어 그 자체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player.name, player.hp를 그냥 문법 그대로 호출하고 있어요. 리플렉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IL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비교해 봅시다. 애프터 코드의 IL입니다. 지역 변수가 단 2개뿐이죠. 앞서 리플렉션 버전에서는 8개였는데 말입니다. 10번째 줄의 append 리터럴을 보면 리터럴 문자열이 그대로 삽입됩니다. 12번째 줄이 정말 중요한데요. player.get 밑줄 name을 직접 호출하고 있습니다. property info 같은 리플렉션 API를 전혀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15번째 줄을 보세요. int hp를 읽을 때도 제네릭 어펜드 포매티드를 사용합니다. 주석에 써있듯 박싱이 없어요. 값 타입 그대로 넘기는 거죠. 리플렉션 버전의 런타임 메타데이터 탐색, 박싱, 배열 할당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소스 제너레이터는 바로 이 애프터 코드를 우리가 수동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컴파일 타임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소스 제너레이터의 내부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국제 화물 터미널을 지나는 컨테이너를 생각해보세요. 이 컨테이너가 소스 코드라고 합시다. 컨테이너가 세관, 즉 로즐린 컴파일러를 통과할 때 세관 직원이 화물 목록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컨테이너에 시리얼라이저블 스티커가 붙어있으니 통관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해야겠군. 이 작성된 서류가 바로 직렬화 코드고 원래 화물과 함께 최종 목적지인 IL 어셈블리로 보내집니다. 소스 제너레이터가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코드를 분석하고 생성하는지 딱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현재 권장되는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쪽 3개의 조항과 초록 박스가 3단계 파이프라인이죠. 첫 번째 단계는 필터, 영어로 프레디킷입니다. 이 노드에 관심 있나라고 물으면서 빠른 구문 검사만 수행하죠. 두 번째 단계는 변환, 즉 트랜스폼입니다. 여기서는 시멘틱 모델을 써서 타입이나 프로퍼티 정보를 정확히 뽑아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출력, 이닛이죠. C# 코드 문자열을 만들어서 add source 메서드로 컴파일러에 넘깁니다. 가운데 회색 점선 박스가 핵심인데요. 캐싱 레이어입니다. 입력이 변경되지 않은 단계는 이전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아래 두 박스를 보면 빨간색 iSource 제너레이터는 파일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재실행을 해서 이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초록색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가 현재 표준입니다. 그럼 실제로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이 API는 방금 본 다이어그램처럼 3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동작합니다. 이게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로 작성한 실제 생성기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제너레이터 어트리뷰트가 붙어있죠. 이게 클래스가 소스 제너레이터임을 로즐린에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줄부터가 1단계 필터입니다. for attribute with metadata name을 써서 auto serialize attribute가 붙은 클래스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13번째 줄에 predicate, 14번째 줄에 트랜스폼 람다가 각각 빠른 구문 검사와 의미 정보 추출을 담당하죠. 프레디킷은 노드가 클래스 선언이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트랜스폼은 실제 시멘틱 모델을 써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냅니다. 두 역할을 명확히 분리한 설계예요. 이제 3단계 출력 부분입니다. 19번째 줄 주석에 3단계 출력이라고 써있죠. 20번째 줄에 레지스터 소스 아웃풋이 핵심이에요. 앞서 필터링하고 변환해놓은 클래스 디클러레이션즈를 받아서 실제 직렬화 코드를 생성합니다. 21번째 줄을 보면 스태틱 람다를 쓰고 있죠. 여기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 이유는 캐싱 효율을 위해서예요. 외부 변수를 캡처하지 않아야 로즐린이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의 이름에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일이 하나만 바뀌면 바뀐 부분만 다시 실행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소스 제너레이터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못하게 막아놓았을까요? 이건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생성기가 엉뚱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디버깅도 악몽이 되겠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생성기가 협업하는 표준 패턴이 바로 파셜 클래스예요. 실제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는 player.cs 파일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표시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auto serialize 어트리뷰트를 달아서 이 클래스에 대해 직렬화 코드를 생성해달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public partial class player라고 파셜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두 개가 되어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개발자는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만 쓰고 반복적인 직렬화 코드는 생성기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아래쪽은 소스 제너레이터가 빌드 중에 만들어내는 파일입니다. 아홉 번째 줄, 파일 이름이 player.serialize.g.cs죠. G는 generated의 약자로 생성된 파일임을 나타내는 관리입니다. 10번째 줄의 auto generated 주석도 같은 역할입니다. 11번째 줄을 보면 역시 public partial class player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파셜, 그리고 15번째 줄이 실제 생성된 serialize 메서드예요. 컴파일러는 이 두 파셜 선언을 하나의 플레이어 클래스로 합치고 개발자는 마치 serialize 메서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소스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C# 11.7부터 사용할 수 있는 Generated regex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정규식 패턴을 컴파일 타임에 최적화해주는 단넷 내장 소스 제너레이터입니다. 먼저 런타임 방식과 비교해볼까요? 먼저 네 번째 줄을 보세요. regex example 클래스에 파셜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애프터 버전의 Generated regex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이 before 패턴입니다. new regex의 패턴 문자열을 넘기면 런타임에 정규식 엔진이 문자열을 파싱하고 내부 오토마타를 구성해요. 복잡한 패턴이면 수 밀리초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줄에 is 매치로 매칭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도 범용 해석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즉, 실행할 때마다 해석기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애프터는 어떻게 다른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애프터 패턴입니다. 16번째 줄을 보세요. 파셜 메서드로 컴파일드 패턴을 선언만 합니다. 구현 본문이 없어요. 비어있죠. 그럼 실제 구현은 누가 만드냐면요. 바로 앞줄에 붙은 Generated regex 어트리뷰트를 보고 소스 제너레이터가 빌드 중에 이 패턴에 특화된 매칭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채워넣습니다. 20번째 줄에서 compiled pattern.isMatch를 호출하는데 이때 호출되는 코드는 범용 정규식 엔진이 아니라 이 패턴 전용으로 컴파일된 스캔 메서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벤치마크에서 5배에서 10배 빠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Generated regex는 정규식 소스 생성 어트리뷰트로 C# 11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식 패턴을 컴파일 타임에 분석해서 최적화된 C# 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는 어트리뷰트입니다. 파셜 메서드 붙이면 소스 제너레이터가 해당 정규식을 위한 전용 매칭 엔진 코드를 만들죠. 예를 들어 Generated regex의 숫자 패턴을 넘기고 넘버 패턴이라는 파셜 메서드를 선언하면 이 숫자 매칭에 특화된 전용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 IL은 before의 정규식 초기화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이 힌트를 주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 시시터, 즉 정적 생성자입니다. 클래스가 처음 로드될 때 한 번 실행되는 메서드죠. 다섯 번째 줄에서 정규식 패턴 문자열을 스택에 올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 new obj로 regex 객체를 만듭니다. 바로 이 new obj 호출 순간에 정규식 엔진이 패턴을 파싱하고 내부 NFA, 즉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타를 구성해요. 복잡한 패턴이면이 한 줄에서 수 밀리초가 증발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애프터 IL을 보겠습니다. 10번째 줄에서 컴파일드 패턴 메서드가 시작되죠. 14번째, 15번째 줄에 커스텀 어트리뷰트가 2개 붙어 있어요. 하나는 Generated regex 어트리뷰트고 다른 하나는 Generated code 어트리뷰트입니다. 이게 자동 생성된 코드라는 표시죠. 메서드 선언에 이미 어트리뷰트들이 박혀 있으니 디버거나 도구들이 사람이 손대지 말아야 할 자동 생성 코드임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메서드 본문은 얼마나 간단한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프터의 메서드 본문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17번째와 18번째 줄에 있어요. LDSFLD로 미리 생성된 싱글턴 인스턴스를 불러와서 그냥 반환만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규식 파싱이 없습니다.
NFA 구성도 없고요. 소스 제너레이터가 빌드 CA 패턴에 특화된 컴파일드 패턴 밑줄 0라는 전용 클래스를 만들어두고 런타임에는 그 싱글턴 인스턴스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예요. 런타임 초기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5배에서 10배 성능 향상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실전 사례는 iNotify Property Changed입니다. MVVM 패턴, 즉 모델 뷰 모델 패턴에서 프로퍼티 변경 알림은 가장 흔한 보일러플레이트 중 하나인데요. 프로퍼티 하나마다 거의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지루한지 먼저 수동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동으로 작성한 뷰 모델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도 써있지만 프로퍼티마다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야 합니다. 6번째, 7번째 줄을 보세요. 밑줄 네임이라는 패킹 필드를 만들고 네임 프로퍼티로 랩핑합니다. 12번째 줄에서 이전 값과 비교하고 15번째 줄에서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를 발생시키죠. 그리고 아래쪽 레벨 프로퍼티도 똑같은 패턴을 또 반복합니다. 프로퍼티가 10개면이 20여 줄짜리 패턴을 10번 쓰게 되는 거예요. 한 자리라도 빠뜨리거나 네임 오브에 엉뚱한 이름을 쓰면 UI가 갱신되지 않는 고약한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럼 소스 제너레이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개발자가 실제로 쓰는 코드 전부입니다. 단 10줄도 안 되죠. 세 번째 줄에서 파셜 클래스로 제너레이티드 뷰 모델을 선언하고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상속합니다. 5번째, 6번째 줄을 보세요. 옵저버블 프로퍼티 어트리뷰트를 붙이고 밑줄 네임이라는 패킹 필드만 선언해두면 끝입니다. 8번째, 9번째 줄도 똑같이 레벨만 선언해놓았죠. 이게 전부예요. 커뮤니티 툴킷.mvvm의 소스 제너레이터가 밑줄 네임 필드를 발견하는 순간 네임이라는 퍼블릭 프로퍼티, 세터 안에 비교 로지,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 호출 코드를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IL은 수동으로 작성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가 전혀 없어요. 개발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실수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세 번째 실전 사례는 여러분이 제이슨을 쓸 때 매일 만나게 될 기능입니다. .NET 6 이상의 system.text.json은 소스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대표 사례예요. 특히 AOT 환경과 궁합이 잘 맞죠. 실제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래스와 컨텍스트, 정의 부분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웨더 데이터라는 평범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듭니다. 시티와 템퍼러처 두 프로퍼티를 가진 일반 포코죠. 10번째 줄 주석이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스 제너레이터가 이 클래스의 직렬화 역직렬화 코드를 컴파일 타임에 생성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11번째 줄에 JSON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에 웨더 데이터 타입을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앱 JSON 컨텍스트라는 파셜 클래스를 JSON 시리얼라이저 컨텍스트를 상속해서 선언하죠. 이게 바로 생성 계획의 컨텍스트 안에 웨더 데이터 직렬화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실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18번째 줄에서 웨더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들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직렬화를 비교해 볼게요. 21번째 줄이 before, 즉 리플렉션 기반 직렬화입니다. JSON 시리얼라이저에 데이터만 넘기면 내부적으로 리플렉션으로 타입 정보를 분석해요. 편하지만 AOT 환경에서는 안전하지 않죠. 24번째 줄이 애프터입니다. 두 번째 인자로 앱 JSON 컨텍스트 디폴트 웨더 데이터를 넘겨주면 앞서 생성기가 만든 전용 직렬화 코드를 사용합니다. 리플렉션이 제로예요. IL2CPP 환경에서도 동작하고 런타임에도 빠릅니다. 유니티에서 JSON 처리를 해야 한다면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럼 유니티에서는 소스 제너레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유니티는 2021.2 이상에서 소스 제너레이터를 공식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생태계 안에서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요. 첫째, 유니티 엔티티스 패키지, 즉 도치에서 I 시스템이나 I 애스펙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소스 제너레이터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자동 생성합니다. 둘째, 네코드 4게임 오브젝트에서는 네트워크 베리어블의 직렬화 역직렬화 코드를 컴파일 타임에 생성하죠. 셋째, 커스텀 활용도 가능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 기반 자동 바인딩, 이벤트 디스패치, 에디터, 인스펙터 자동 생성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유니티에서 커스텀 소스 제너레이터 DLL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4단계 설정이 써 있어요. 첫 번째, 생성기 프로젝트는 반드시 .NET 스탠다드 2.0 타겟으로 빌드해야 합니다. 유니티에 로즐린 컴파일러가 이 타겟만 지원하거든요. 두 번째, 빌드된 DLL을 유니티 프로젝트의 에셋 폴더에 복사합니다. 세 번째, DLL 인스펙터에서 로즐린 애널라이저라는 레이블을 추가해주세요.
이게 없으면 유니티가 이 DLL을 일반 런타임 어셈블리로 오해합니다. 네 번째, 이 세 단계가 끝나면 유니티가 자동으로 소스 제너레이터를 인식하고 실행해요. 그럼 아래 예시처럼 오토바인드 같은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오토, get 컴포넌트 캐싱 같은 보일러플레이트를 생성기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스 제너레이터는 편리하지만 모르고 쓰면 바로 컴파일 에러를 마주하게 되는 제약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파셜 키워드를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소스 제너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제약은 기존 코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새 코드를 추가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패턴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잘못된 패턴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세 번째 줄을 보세요. 퍼블릭 클래스 플레이어인데 파셜 키워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토 시리얼라이저 어트리뷰트만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9번째, 10번째, 11번째 줄 주석에 답이 있어요. 소스 제너레이터는 뒤에서 퍼블릭 파셜 클래스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직렬화 코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쓴 플레이어는 파셜이 아니니까 같은 이름의 일반 클래스 하나와 파셜 클래스 하나가 공존하는 꼴이 돼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같은 이름이 두 번 선언된 거라서 즉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겁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이 말해주죠. 파셜 키워드 필수. 세 번째 줄에 퍼블릭 파셜 클래스 플레이어로 수정했습니다. 이 한 단어만 붙이면 끝이에요.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이제 소스 제너레이터가 같은 이름의 파셜 클래스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소스 제너레이터를 쓰든 대상이 되는 타입에는 거의 대부분 파셜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함정은 유니티 환경 특유의 제약입니다. 유니티에서 소스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일반 .NET 프로젝트와 다른 몇 가지 규칙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잘못 설정하면 DLL이 아예 로드되지 않거나 런타임에 에러가 터지거든요. 구체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가 잘못된 패턴이에요. 생성기 DLL을 .NET 8.0 타겟으로 빌드하면 유니티의 로즐린 컴파일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니티가 쓰는 로즐린은 .NET 스탠다드 2.0만 지원하거든요. 다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가 올바른 패턴입니다. 프로젝트 파일 C sproj에서 타겟 프레임워크를 넷 스탠다드 2.0으로 지정하고 유니티 쪽에서는 DLL 인스펙터에서 로즐린 애널라이저 레이블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니티의 로즐린 버전이 최신 .NET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유니티 2022.3 LTS 기준으로 C#11의 일부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앞서 본 제너레이티드 레지엑스 같은 최신 .NET 전용 생성기는 유니티에서 바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디버깅의 어려움입니다. 소스 제너레이터 자체를 직접 개발할 때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성된 코드에서 에러가 나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문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생성기가 만든 코드에 문법 에러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가 예를 들어 mytype.g.cs 괄호 1532 에러 cs 100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mytype.g.cs 파일을 찾아보면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상에만 존재하는 가상 파일이거든요. 직접 열어볼 수 없으니 답답하죠. 해결책은 여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입니다. 프로젝트 파일 C sproj에 init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파일즈를 true로 키고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파일즈 아웃풋 패스에 출력 경로를 지정하세요. 이러면 빌드할 때마다 생성된 코드가 실제 파일로 저장되니까 에러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순환 참조 문제입니다. 소스 제너레이터 프로젝트는 분석 대상 프로젝트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놓치면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꼬여버립니다.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가 잘못된 구조입니다. my 프로젝트 아래에 player.cs라는 분석 대상과 my generator.cs라는 생성기가 같이 들어있죠. 이러면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자기 자신을 컴파일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분석하려는 순환 참조가 생깁니다. 빌드가 꼬이는 거죠. 여덟 번째 줄부터가 올바른 구조입니다. 분석 대상 프로젝트와 생성기 프로젝트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my 프로젝트는 자기 코드를 갖고 11번째 줄처럼 프로젝트 레퍼런스로 my generator를 참조만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줄 my generator는 반드시 내 스탠다드 2.0 타겟이어야 해요. 이게 유니티뿐 아니라 일반 .NET에서도 소스 제너레이터의 표준 구조입니다. 마지막 함정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숨겨진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코드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문제예요. 소스 제너레이터의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새로 합류한 개발자가 player.serialize라는 코드를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메서드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지 하고
파일을 뒤져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소스 제너레이터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이 말해주듯이요. 첫째, 두 번째 줄처럼 생성된 파일에는 오토 제너레이티드 주석을 꼭 넣어 자동 생성임을 표시하세요. 이 주석이 있으면 IDE가 경고를 띄우지 않고 사람이 수정하지 말아야 할 파일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둘째, 세 번째 줄처럼 리듬이나 contributing.md에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소스 제너레이터 목록을 명시해주세요. 셋째, 네 번째 줄처럼 이미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파일즈를 켜서 팀원 누구나 생성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해두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숨겨진 마법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스 제너레이터가 C# 버전별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C# 9.NET 5에서 최초로 도입된 API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표시된 대로 C# 9의 iSource 제너레이터는 최초 버전이었어요. 세 번째 줄에서 iSource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initialize와 execute 두 메서드를 요구하죠. 11번째 줄에 execute 메서드가 핵심인데요. 13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매 컴파일마다 전체 실행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캐싱이 없습니다. 즉, 프로젝트에 파일이 1000개 있고 그중 1개만 수정했을 때 이 execute 메서드가 1000개 전체를 다시 처리합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빌드가 점점 느려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C# 10.NET 6부터는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라는 점진적 파이프라인이 도입됩니다. 이게 지금의 표준이에요. 첫 번째 줄 주석이 핵심을 말해주죠. 세 번째 줄에서 i 인크리멘탈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전과 달리 execute 메서드가 없고 대신 initialize 안에서 파이프라인을 선언적으로 구성해요. 아홉 번째 줄에 for attribute with metadata name이 아주 중요한 API입니다. 특정 어트리뷰트가 붙은 노드만 효율적으로 필터링해주는 로즐린 4.3.1 SDK의 최적화 API예요. 그리고 15번째 줄 주석에 써있듯 변경된 입력만 다시 처리하고 나머지는 캐시를 재사용합니다. 이제 출력 단계를 보겠습니다. 16번째 줄에 레지스터 소스 아웃풋이 파이프라인의 종점이에요. 17번째 줄처럼 스태틱 람다를 넘기면 캐시된 입력이 변경될 때만이 람다가 실행됩니다. 20번째, 21번째 줄을 보면 get 클래스 인포와 execute가 전부 스태틱 메서드로 분리되어 있죠. 이 구조 덕분에 로즐린이 각 단계의 결과를 안전하게 캐싱할 수 있어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빌드가 빠르게 유지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파일 하나만 바뀌면 그 파일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만 다시 돌고 나머지 999개는 이전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죠. C# 11.7에서는 생성기 개발자에게 정말 반가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원시 문자열 리터럴, 영어로 로우 스트링 리터럴이에요. 소스 제너레이터는 결국 C# 코드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뱉어내야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이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레인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서 표현한 대로 빗보 쪽은 이스케이프 지옥이에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큰 따옴표 문자열 중간에 클래스 네임 변수를 넣기 위해 더하기 연산자를 쓰고 다시 큰 따옴표로 이어 붙여야 합니다. 더 끔찍한 건 다섯 번째 줄이에요. 생성하려는 코드 안에 달러 보관 문자열이 들어가는데 이걸 표현하려면 큰 따옴표 2개를 연달아 써야 합니다. 읽기도 어렵고 실수하기도 쉽죠. 아홉 번째, 10번째 줄이 애프터입니다. C# 11의 원시 문자열 리터럴을 쓰면 큰 따옴표 3개로 둘러싸는 형식이 되고 달러 기호 2개를 앞에 붙여보간 구분자를 중괄호 2개로 변경할 수 있어요. 11번째 줄에서 클래스 네임을 중괄호 2개로 감싸서 삽입하고 15번째 줄처럼 생성될 코드 안에 일반 달러 보관 문자열을 이스케이프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생성기 개발 생산성이 크게 올라간 거죠. C# 11과 함께 .NET 7부터는 여러 내장 소스 제너레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생성기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어트리뷰트들을 써서 보일러플레이트를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제너레이티드 레지엑스는 앞서 자세히 살펴봤죠. .NET의 정규식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고 new regex 패턴을 대체합니다. 두 번째 행의 로거 메시지는 microsoft.extensions.logging 패키지에 있고 리플렉션 기반 로깅을 대체해요. 로그 메시지 포맷을 컴파일 타임에 최적화하죠. 세 번째 행의 JSON, 시리얼라이저블은 앞서 본 것처럼 system.text.json에 있고 리플렉션 기반 JSON 직렬화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네 번째 행의 라이브러리 임포트는 .NET 7부터 도입됐는데 기존의 DLL 인풋 어트리뷰트를 대체하는 네이티브 상호 운용 방식이에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정리해보자면 전부 런타임의 리플렉션으로 하던 일을 컴파일 타임의 코드 생성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소스 제너레이터의 개념과 실전 활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리플렉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먼저 이 닫는 내장 생성기부터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